나이가 들고 직장을 가졌더니 게임할 시간은 없고 쓸 돈은 많은데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을 위해 자동 사냥을 준비했어요. 대략 한 20년 전에서 15년 전의 게임들이 계속 모바일로 리메이크 되는 걸 한번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 계시기 때문이에요. 광고를 보면은 되게 자극적으로 만들잖아요. 얘네는 이런 광고를 만들면서 이 게임이 성공하길 바라는 게 맞나? 그 광고에 나오는 그 게임들, 내가 광고에 본 그 게임이 아니에요? 안 나와요. 내가 본 그 게임, 그걸 하려면 결제를 해야 돼. 투자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곳, 테마버스의 호스트 이시우입니다. 투자 세계 담당 이주호 기자입니다. 저희 테마버스의 이번 테마는 게임인데요. 게스트로 게임 칼럼니스트 이경영님 모셨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게임 세계에서의 이경영님,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의 이경영님으로 각각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경혁이고요. 공식적으로 게임 평론가 그리고 게임 웹진, 게임 제너레이션의 편집장을 맡고 있고 게임 속에서는 꽤 많은 업적들이 있어요. 스타크래프트 예전에 준프로 생활을 좀 했었고 그리고 월드 오브 크래프트 같은 게임에서는 공대장 생활을 한 5년 정도 공대장까지. 했었고 서버 퍼스트 킬도 한 2개 정도 갖고 있는 오히려 이게 더 자랑스러운 소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정도로 게임을 사랑하셨던 거면은 그거를 이제 업으로 삼게 되신 거잖아요. 그럼 되게 행복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다들 그 얘기를 하시는데 네. 업무 때문에 취미를 잃는 케이스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는 게임이 뭔가 예전처럼 막 열정을 갖고 하지는 않으세요? 물론 열정은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집에 게임기가 없어요. 왜요? 일이잖아요. 뭔가 요리사분들이 집에 오셔서는 요리 안 하는. 네, 라면도 안 끓이지 않습니까? 저도 스마트폰 게임도 안 합니다. 집에 가면. 그러면 그 게임 칼럼니스트라는 작업은 제가 잘 모르는 직업이라 그런데 뭔가 객관안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의 취향이 반영된 게임은 재밌을 수 있는데 대중 픽과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선을 어떻게 타세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제 작업이 객관이란 걸 담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오히려 가장 객관적인 것은 100명이 100개의 주관을 펼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제 취향이 있고 제 관점이 있으면 오히려 나는 이런 관점에서 이 게임을 이렇게 읽었다라고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내는 작업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다만 이런 평론가가 많으면 그게 이제 객관이 되는데 게임을 비평하는 일들이 아직까지 활발하지는 않아서 이거는 뭐 제가 개인이 하기보다는 씬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씬이 좀 더 활성화되면 닿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평론가님이 게임 리뷰어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리뷰랑 평론이 좀 괴가 다르죠. 네. 예를 들어 리뷰하시는 분들 유튜브에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엄청 많죠. 이분들은 빠르게 신작을 쳐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작이 나오고 한 달 안에 이걸 리뷰하지 않으면 네.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 떡밥이 식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경쟁에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제 작업을 정리하자면 저는 정확히는 게임은 사회와 어떤 식으로 관계 맺고 있는가를 찾아보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의외로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테트리스도 네. 사실 현실에 있어요. 뭐냐? 테트리스가요? 중력이에요. 아. 물건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진다는 중력을 가져다가 게임으로 만든 게 테트리스잖아요. 네. 결국 현실과 떨어져 있는 게임은 없거든요. 근데 음.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은유, 장치로 숨어 있다 보니까 이제 평론을 한다는 거는 이런 규칙은 현실에선 어떤 것이었는데 게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니 재미가 됐는가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게 제 작업이에요. 오늘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평론가님의 이야기가 진짜 기대됐거든요. 근데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게임을 이제 소화하고 계신 건데 전 늘 궁금한 게 뭔가 작곡처럼 게임도 어떤 창작물인데 늘 신선한 게 그렇게 몇백 개씩 쏟아질 수가 있나요? 신선한 거 반, 리메이크 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다 보시면 광고를 엄청 보실 텐데요. 엄청 보죠. 네. 거기 보면 똑같은 블럭 깨기가 얘는 약간 다르게 깨는데? 라는 걸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다르면 한번 더 쳐다봅니다. 네. 그게 매출이거든요. 우리는 똑같은 블럭 깨기지만 공이 2개가 더 있습니다. 이제 이런 변형들을 갖고 우리가 벌써 다르게 느끼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같은 게임도 있지만 그 같다는 것이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1부 트렌드의 최전선에 선 게임의 이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게임보이 했었고 닌텐도 DS 했었고 PSP도 했었고 그러고 그 PC 게임은 되게 라이트하게 즐겼었어요. RPG만. 혹시 뭔가 선호하시는 게임인 기기나 게임이 있으셨나요? 사실 저는 요즘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하는 게임을 같이 해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아빠들은 다 그렇죠. 무슨 게임이에요 요새? 로블록스를 특히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로블록스의 경우에는 그 어떤 다른 기기가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나의 핸드폰 내지는 태블릿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그걸 정도 즐기는 거지. 그거 말고 제가 뭐 콘솔을 산다거나 아니면 뭐 게임을 위해서 내가 GPU를 사야 돼. 이러면 뭐 집에서 허락하겠습니까? 허락하겠습니까 이게?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콘솔이 뭔가 PC만큼 유행하는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서구권에서 신기해하는 한국의 특성 중에 하나가 게임 많이 하는데 콘솔 게임 비중이 굉장히 낮다라는 점입니다. 해외의 경우엔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게임하면 콘솔이거든요. 네.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뭐 엑스박스나 이런 기계인데 한국은 그 대신에 되게 비중이 높았던 게 뭐냐면 PC 게임이었어요. 지금은 모바일이 최고긴 하지만 여기 되게 재밌는 배경이 게임기라는 게 처음 나왔대라고 이제 북미 일본에서 막 장사가 될 때 한국은 어땠냐? 놀이하는 기계를 집에다 갖다 놓고 네. 거실에 있는 몇 대 안 되는 TV에 연결을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분위기다. 노는 기계를 집 한가운데 갖다 놔? 정서상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군요. 그래서 아이들은 근데 저게 재밌어 보이는 건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디로 가느냐? 공용 공간인 오락실로 튀어나가는 거죠. 그쵸. 즉 오락실이 엄청 유행을 했었고 그다음 이제 1988년도에 교육부에서 소위 말하는 PC 교육 의무화 정책이라는 게 나와요. 앞으로 미래에는 컴퓨터라는 게 되게 중요해진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미리 배우면 좋겠다. 그래서 컴퓨터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하겠다라고 네. 했더니 또 한국은 또 사교육에 또 뜨거운 열풍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그럼 컴퓨터를 사야겠네? 그래서 교육이랑 연결되면 가는 거군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저건 교육용입니다. 그래놓고 같이 게임하고 있- 다 알아요. 그러면은 요새는 또 PC를 많이 안 쓰고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요새 애들은 이 PC의 게임 리터러시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데 어때요? 저 그냥 경험상 했던 거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제가 아들하고 서점을 갔어요. 서점에서 이제 책을 찾는다고 검색대가 있잖아요. 키보드로 검색을 하고 저희는 마우스로 단어를 누를 텐데 그 친구는 키보드로 검색을 하고 화면을 누르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예, 그 정도로 지금은 뭐 많은 분들이 모바일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상태이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게임 시장의 비중을 보더라도 모바일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PC 그리고 나서 한 콘솔 그 정도 순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률을 보더라도 모바일이나 PC의 경우에는 성장하고 있는데 콘솔은 또 우리나라에서 별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 보니까 확실히 우리나라는 PC와 모바일이 대세다. 요새는 그때 그 게임이 참 재밌었는데 이렇게 추억 보정될 만한 클래식 게임들이 재출시돼서 되게 잘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과거의 게임을 재출시하더라도 뭔가 신규 유저한테 어필할 수 있는 신선함도 갖춰야 되는데 동시에 기존 유저들도 만족시킬 수 있는 고유의 맛도 살려야 되고 이 적절한 줄타기를 게임사들이 어떻게 하나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요즘 나오는 게임들을 보면은 완전 신작이라기보다는 왕년에 히트했던 어떤 게임이 리메이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게임이라는 건 세대라기보단 코호트에 가까워요.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내가 PC방에서 어떤 게임을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시간이 많아요. 엄마 몰래 학원도 땡땡이 치고 PC방에서 숨어서 학원이야? 이러고 그 맛이 있죠. 예,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게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직장을 가졌더니 게임할 시간은 없고 쓸 돈은 많은데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을 위해 자동 사냥을 준비했어요. 이분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어렸을 때 이거 정말 재밌게 했는데 그때는 풍선 하나를 못 달았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이제는 막 10개씩 달고 다니고 이 재미야. 약간 이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게임사 입장에서는 뭐가 편하냐면 신규 IP를 개발할 비용이 빠지죠. 훨씬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대략 한 20년 전에서 15년 전의 게임들이 계속 모바일로 리메이크 되는 걸 한번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타겟이기 때문이에요. 시간 에너지는 없고 돈은 있으니까 PC를 켜기도 콘솔을 켜기도 귀찮은데 손에 들고 있는 건 핸드폰이니까 그나마 모바일 게임이라도 해볼까라는 심리는 들더라고요. 이게 모바일 게임이 요새 좀 많이 흥하고 있나요? 요즘에 그 모바일 게임은 워낙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말씀하셨던 대로 접근성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굳이 내가 시간을 따로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사실 모바일 게임이라고 하는 게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포화 상태가 된 것 같긴 해요. 나올 건 다 나왔어. 진짜 많이 나왔어요.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럼 더 이상 모바일 게임으로 이제 뭘 해야 되나라는 게임사들의 고민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여기서 좀 더 벗어나서 오히려 이제 PC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PC의 경우에는 스팀이라는 플랫폼이 생겼잖아요. 전 세계가 같은 게임을 PC를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기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 스팀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대박을 친다. 그럼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게임사가 되는 또 경로이기도 해서 요즘은 오히려 스팀 쪽에 좀 게임사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래서 PC 게임이 오히려 다시 올라오겠다. 그렇게 시간이 없는데 시간 있어요? 없죠. 없죠. 없는데 누가 그렇게 PC 게임을 하는 거죠?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게임사들이 점점 이제 콘솔 게임에도 투자를 되게 많이 한다는 소식도 접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콘솔 시장이 되게 작다고 하셨잖아요. 근데도 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게임이라고 하는 게 진짜 우리 5천만 명 사이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인정을 받아야 우리는 추가적인 수익과 성장성을 도모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성장성을 도모할 수 있는 곳이 북미와 유럽 정도의 콘솔 시장인데 앞서 우리 닌텐도 뭐 소니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드웨어 기업들이 원하는 스펙과 요구 사항들을 맞추게 되면 그게 또 트랙 레코드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이 콘솔에서도 그 어려운 니즈를 다 맞췄던 게임사야라고 할 정도로 이게 트랙 레코드가 잘 쌓여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 진출과 성장성 그다음에 트랙 레코드 이런 측면에서 콘솔 시장에 좀 계속 접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해외 게임 시장을 공략하는데 난이도가 조금 있는 것처럼 뭐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이렇게 해외 콘솔들이 꽉 잡고 있는 그 플랫폼을 뚫는 거는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뭔가 우리가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 플랫폼을 만들어 본다. 이게 저는 돈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정말 많은 사용자와 정말 많은 공급자가 모여 있는 곳이 플랫폼이잖아요. 그럼 그 플랫폼을 형성하기 위해서 쏟아 부어야 되는 자본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 자본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 세계를 노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그 자본력이 없다면 몇 개의 기업이 혹시 그 자본을 합치면 어떨까라는 상상도 해볼 수 있겠지만 그 자본을 합쳤을 때 플랫폼에 수많은 사람들의 모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본 투입을 거기다 둬야 되는데 과연 그 의견 일치가 될까요? 진짜 될까요 이게? 실제 사례들을 보면 조금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이라는 감각으로 많이 봅니다. 지금 현재 플랫폼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메이저 브랜드들을 보면 각자의 강점이 있죠. 예를 들어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같은 경우는 네. 우리는 콘솔을 쓰면 이걸 써야 돼. 이건 일종의 독점 강제죠. 네. 그리고 또 PC 플랫폼 같은 스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도전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는데 우리가 아는 건 스팀밖에 없다.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뭐냐면 아까 시장이란 표현을 드린 게 결국은 제작업체가 아니라 유통업체잖아요. 그럼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제작사와의 관계이기도 해요. 제작사 입장에선 작은 플랫폼에 네. 우리가 이걸 왜 출시를 해요? 맞아요. 그냥 스팀에 걸 건데요. 이거를 어떻게 뚫을 것인가 신규 개발자 입장에선 하다못해 독점작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작은 플랫폼에 누가 독점작을 내겠냐는 거예요. 그쪽에 안 가겠죠. 그 시장이 작으면. 그러면 요새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보시면 그 양산형 게임 광고가 나온 지 지금 몇 년 된 것 같아요. 근데 늘 이거 똑같은 게임인가? 하고 보다 보면 조금 달라요. 아주 조금씩. 그래서 야, 이 양산형 게임은 대체 누가 만드나 하고 광고를 보다 보면 누가 봐도 중국에서 만든 것 같은 광고란 말이죠. 그래서 중국에는 양산형 게임사가 이렇게 많은가 싶었는데 이런 게 통계 자료 같은 게 있나요? 진짜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정식 통계 자료는 찾지 못했거든요. 아마 알려진 바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게 게임만 그런 건 아니고 사실 그 우리 요즘에 전기차 중국에 많다고 하는데 전기차 브랜드가 도대체 몇 개냐도 사실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수백 개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을 뿐이지. 일단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중국에 있는 그 양산형 모바일 게임사가 거의 중소형까지 합치면 수천 개가 넘게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전 세계 게임 시장 안에서 중국의 게임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미국에 이어서 거의 2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대한 게임 시장인데 그 거대한 게임 시장 안에서 모바일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중국의 모바일 게임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많은 양산형 게임사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광고를 보면은 되게 열받게 만들거나 되게 자극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얘네는 이런 광고를 만들면서 이 게임이 성공하길 바라는 게 맞나 싶을 정도의 퀄리티인데 이게 비용 수익 구조가 어떻게 감당이 되나요, 이게? 그 광고에 나오는 그 게임들 들어가 보셨죠? 한두 번 정도 해본 것 같아요. 저도 들어갔다가 내가 광고에 본 그 게임이 아니에요. 내가 광고에서 본 게임은 그들이 광고하는 게임 안에 있는 미니게임. 미니게임인 맞아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얘네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뜯어보니까 일단 광고를 상당히 싸게 만듭니다. 돈 안 들었을 것 같죠? 거의 안 들였을 것 같아요, 진짜. 정말 광고료는 많이 안 들었을 거예요. 대신 엄청난 비용을 그 광고를 플랫폼에 뿌리는 데 투자를 해요. 그러면 정말 무작위 다수에게 그 광고가 보이겠죠? 그러면 그 광고를 본 것 때문에 내가 이걸 봤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우연찮게 한 번씩 그 게임을 접속해 보는 것이 무슨 효과를 내냐면 앱스토어 다운로드 순위를 1위까지 올려버립니다. 다운로드 횟수를 일단 세니까. 근데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운로드에 1위에 올라가 있는 걸 보고 이게 뭔데 1위지? 라고 하면서 찍어요. 그러면서 다운을 받아서 한 번씩 플레이를 해봐. 근데 그러다 보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본 그 게임이 아닌데? 라고 하는데 내가 본 그 게임 그걸 하려면 결제를 해야 돼. 한 번만 해보자. 네. 이렇게 해서 결제를 하는 그 얼마 안 되는 돈이 광고로 투입했던 그 비용보다 훨씬 더 크다는 데이터를 갖고 이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없어지고 심지어 이거는 이제 대부분 중국에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국내법 적용 뭐 법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적용이 안 돼 갖고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게임사의 전략은 일단 한번 잡숴봐. 이거를 최대한 많이 잡숴보게 하면 어떻게든 굴러가게 돼 있어. 요 전략인 거잖아요. 요렇게 처음에 한번 해보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요즘 게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블럭 3개 맞추기 게임을 한다 칩시다. 하트를 다 썼습니다. 근데 그때 뜨는 광고를 보면 하나 더 준대요. 갔더니 똑같은 하트 3개 맞추기입니다. 아 맞아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비슷비슷한 게임이니까 넘어가기가 쉬운 겁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또 5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체리 피커도 있어요. 첫 뽑기 5개만 먹고 빠져요. 이런 것도 굉장히 보편화돼 있을 정도인데 왜 게임사는 그러면 그걸 주면서도 자꾸 땡겨오느냐. 게임이 유통 방식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이 제일 베이스인데 여러분 옛날 게임 생각하시면 게임을 산다 그랬어요. 네. 맞아요. 패키지 이런 거 디스플레이. 샀잖아요. 예. 산다는 건 뭡니까? 이 상품은 재화라는 거거든요. 네. 구매하는 순간 소유권이 나한테 오는 거죠. 네. 지금은 어디로 나왔냐면 서비스가 됐어요. 게임 소프트웨어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버에 있죠. 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거는 이 서버에 접속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건데 그거를 팔질 않죠 이제. 네. 뭐라고 하냐? 프리 투 플레이라고 하죠. 무료로 와서 그냥 이용하세요라는 개념으로 하고 대신에 중간중간에 이런 거 필요하시죠? 라고 이제 결제를 주다. 그러니까 이 테마파크의 방식이에요. 네. 입장은 공짜입니다. 대신에 와서 핫도그도 드시고 슈러스도 하나 드시고 가차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목마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콜라 하나 드셔야 되고 이 형태. 그러니까 재화에서 용역으로 산업의 핵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뭐다? 일단 우리 공원에 입장할 수 있는 네. 모객이 커야 된다가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부서도 달라요. 그러니까 모객 부서가 있으면 거기서 핫도그 파는 부서도 따로 있고 KPI가 따로 잡힙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만큼 데리고 왔어. 알아서 팔아봐. 네. 이렇게 넘기는. 그래서 재화에서 용역으로 바뀌면서 게임의 비즈니스 모델이 크게 바뀌었다. 그 와중에 우리는 앞에 들어오는 사람 유입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양산형 게임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중국을 보고 되게 놀랐던 게 그러니까 뭐 다른 산업에서도 그렇지만 중국이 예전에 중국이 아니잖아요. 되게 기술력도 좋아지고 오히려 막 선진국들을 앞서 나가는 것도 보여주는데 그게 게임 산업에서도 그렇네? 했던 게 검은 신화 50 이 게임이었어요. 아니 저는 중국 게임이 이렇게 고퀄리티의 게임을 냈는데 글로벌로 성공을 해? 엄청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산형 게임 말고도 고급 게임, 트리플 A 게임 시장에서도 중국이 되게 잘하고 있구나 느꼈는데 요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까요? 사실 중국이 우리는 게임을 못 만든다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되게 오산인 게 제가 이제 최근에 중국 게임 연구자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80년대 중국의 전자오락 개발사들을 보게 됐는데 네. 꾸준하게 만들어 왔고
그 베이스가 되는 IP가 전부 뭐였냐면 서유기 이제 이런 걸로 계속 만들어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IP 자산과 트라이에 대한 경험들이 계속 쌓여오고 있었던 거고 네. 그것이 게임에 투자를 해볼 건데 이거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 하면 그때 시도했던 경험들이 쫙 콩나물처럼 올라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약간 각을 주고 우리가 한번 보여주겠어라고 만든 게 검은 신화 50이었던 거고요. 네. 저는 이게 깜짝 스타처럼 나온 건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긴 세월이 누적돼서 그렇게 잘 된 거였군요. 그래서 저는 이 50의 그 글로벌 성공을 보면서 되게 놀랐던 게 그 50은 뭔가 서유기를 알고 있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플레이를 시작했지?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게임이 스토리의 중요성이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할 때 저는 항상 테트리스 얘기를 합니다. 너는 테트리스가 스토리가 좋아서 했느냐? 하나도 없죠, 하나도. 예. 우리는 서유기를 압니까? 모르죠. 예. 서유기 원전을 읽어본 사람이 생각보다 한국에 별로 없습니다. 없죠, 없죠. 만화로나 봤죠. 근데 우리도 모르지만 왜 검은 시어나 50이 재밌느냐? 게임에서 이야기는 사실 메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봉을 들고 네. 동양무술로 그 봉수를 펼치는 그 장면 자체 그리고 그게 주고받는 어떤 타이밍 감각의 그 탁월함 네. 이런 것들만으로도 서구 유저건 서유기를 잘 안 읽어본 한국 유저건 우와 이거 대단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이야기가 메인은 아닌 거예요. 막상 성공하고 실패하고 하는 게임들을 보면 그래픽이 좋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픽이 유치하다고 해서 꼭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게임 타겟층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개발 전략도 좀 달라지게 되나요? 게임 매체에게서 그래픽이라는 것은 정말 핵심 요소인가? 테트리스는 그래픽이 화려해서 성공했느냐?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게임은 이제 규칙의 매체라고 합니다. 하나의 규칙이 있고 이 규칙에 맞춰 플레이라는 거를 해요. 플레이라는 영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단어인 게 네. 플레이어가 자기 창의력을 발휘해서 뭔가 바꿔낼 수 있는 경우에 다 플레이라고 불러요. 악기 연주, 네. 애드립 있죠. 그렇죠.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규칙이 하나 있고 이 규칙을 플레이어가 어떤 식으로 변주를 하든 뭔가 바꿔내는 게 이 매체의 핵심이라면 그래픽은 그 다음 순위인 거예요. 내가 이 규칙과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했을 때 너무 재밌는가가 제1순위. 그것이 이 게임이 재밌느냐 안 재밌느냐를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근데 그래픽도 좋다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대작이라고 부르는 고사양 게임이랑 그냥 캐주얼 게임이랑 이런 거는 게임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라인업을 갖춰서 개발을 하는 건가요? 집에 콘솔 한 대씩 있고 뭐 고사양 PC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장비를 갖춘 만큼 돈을 더 쓰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럼 이런 사람들이 돈을 쓰고 싶은 게임이 벽돌 깨기일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소구점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이 가상 세계를 네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그려줄게요. 이런 경우에는 강력한 그래픽 리소스 투자가 들어갑니다. 또 게임 중에는 인디 게임 영역도 있어요. 정말 소자본으로 옛날 8비트 레트로 그래픽으로 만들었는데도 이런 거에 빠져가는 분들도 계신 거고요. 여기 이제 스몰 마켓인 거고 조금 더 이제 니치 마켓에서 들어가면 뭐가 있냐? 3개월 안에 후딱 게임을 하나 만들어서 시장에 잽싸게 던지고 반응이 괜찮으면 가고 안 괜찮으면 한 달 만에 접는 이제 하이퍼 캐주얼이라고 하는 이게 여러분이 맨날 모바일 광고에서 보시는 되게 비슷한데 뭐가 또 달라졌어. 이제 그 종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규모, 그다음에 이 소비자들이 내가 여기 얼마를 쓸 것인가라는 그 예측 금액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여기서 이제 트리플 A라고 불러요. 트리플 A급 게임을 만들 것인가, 가볍게 갈 것인가 계속 전략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게임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다양한 수요가 있다고 쳤을 때 대작도 만들고 캐주얼도 만들고 정말 3개월짜리도 만들고 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놓는 게 게임사 입장에서 이득인지 아니야 우리는 약간 리스크가 있어도 대작만 할 거야 이런 게 이득인지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산업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되게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자본이 투여된 트리플 A 게임을 만드는 회사는 사실 작은 게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작 만드는 애들은 대작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서요. 인원 구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작을 만들어 본 사람들은 대작을 만들게 되죠. 근데 작은 게임을 계속 만드는 게 익숙한 사람들은 당연히 작은 게임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커리어를 이쪽으로 옮겨가면 다시 처음부터 또 배워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하던 가락이라는 게 다 있는 거고 네. 이 바닥에도 각자의 보직이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고사양, 고그래픽에 자유도 높은 게임 하면 또 대명사가 GTA잖아요. GTA 6가 나온다 했던 게 저 대학생 때도 나온다 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오래됐죠. 네. 사실 이런 대작 게임들은 일단 제작 기간이 너무 길고요.
자기들도 솔직히 언제 출시될지 장담을 못해요. 게임 제작의 후반부에는 폴리싱이란 작업이 있어요. 다듬는 거예요. 네, 말 그대로 폴리싱을 하는 게 그렇다고 막그 왁스 들고 막 문지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그냥 캐릭터가 하나 걸어가는데 네. 어깨가 퇴고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테스트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고치는 게 아닙니다. 게임을 다 적어요. QA라고 합니다. 퀄리티 그 체크를 하는 건데 이 사람 어깨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게 적은 게 한 1000몇 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큰 수정도 아니잖아요. 그 네. 짤짤한 걸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 작업을 이제 폴리싱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걸릴지를 아무도 장담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 와 이런 게임을 냈어 싶은데 뭐 게임성이 안 좋아서 뭐 3개월 만에 서버 닫았다 뭐 이런 경우도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게임사가 얼마나 휘청일지 그런 것도 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날아갈 정도로 개발을 안 해요,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게임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운영비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이번은 안 된 것 같다는데 서버를 살려두면 서버비 나가고 네. 운영도 다 사람이 달라붙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빠르게 선전하는 경우들도 되게 현명한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웹툰, K 콘텐츠 이 시장이 점점 커지니까 게임에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IP들이 점점 확충되고 있다고 느끼는데 오징어 게임 이런 거는 글로벌 히트작이잖아요. 오징어 게임이 뭐 게임으로 나온다. 혹은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게임을 성공시켜서 그게 이제 뭐 웹툰이나 드라마로 다시 재창작된다. 요런 여러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런 거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까요? 오징어 게임이 성공하면서 제가 굉장히 쓸데없이 바빠졌습니다. 사람들이 그것도 게임이라고 저한테 자꾸 뭘 물어보는데 제가 그거 게임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질문이 뭐냐? 그럼 그게 게임으로 나오면 되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할 때 제가 좀 화를 내죠. 게임화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라면서 제가 많이 설패하는 사례가 게임으로 만들어서 실패한 사례들이 너무 많다라는 네.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약간 정례화된 흐름도 있죠. 그러니까 웹툰이 하나 성공하면 바로 게임이 하나 따라 나옵니다. 네. 근데 어때요? 그 게임들 2년 이상 가는 경우도 별로 많지는 않고요. 사실은 그 IP 확장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성공한 IP를 따라가는 이삭줍기에 가까운 형태라고 저는 맞아요, 맞아요.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IP 산업이란 그렇죠. 우리가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IP를 다양한 형태로 컨버전스를 시켜서 수익도 다양화하고 동시에 IP가 갖고 있는 그 세계관의 잠재력도 키워나가는 거라면 현재 우리가 그동안 수행해왔던 IP의 확장이란 건 그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얘기 듣기로는 뭐 해리포터를 이용한 게임도 있었고 대박 났습니다. 아 대박 났어요. 그거는 호그와트 레거시라는 네네. 게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해리포터 IP를 가져가서 게임을 한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레고 해리포터 시리즈도 있었고.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매번 이제 우리 덕후들에 의해서 이것은 진정한 해리포터. 이제 소위 말하는 디테일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호그와트 레거시가 대성공한 이유가 진짜 제가 놀란 게 그 게임은 게임 하던 사람들이 산 게임이 아닙니다. 그래요? 해리포터 매니아들이 우와 게임이 나왔다 하고 들어와서 뭘 하냐면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앞으로 가는 거야? 네. 게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왜 왔냐? 거길 가면 그 호그와트 도서관과 식당을 그대로 가볼 수 있다는 사실. 디테일이 엄청나더라고요. 거길 들어간 게 너무 행복했고 그걸 게임을 사면 할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했던 거예요. 원작의 팬들이 기대하던 그 감성을 충족시켜줬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는 거죠. 해리포터라는 소설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 상상했던 그 호그와트 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영화는 뭘 보여주냐면 이렇게 생겼지 너네. 우와 똑같아. 근데 게임은 뭐예요? 이게 네가 들어가 봐. 그걸 구현해낸 거죠. 그게 저는 IP 컨버전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플랫폼 얘기도 하고 게임성 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선점할 수 있는 곳 하면은 VR 기기를 통한 뭔가 메타버스 생태계 이쪽이 아닐까 싶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뭔가 선점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없는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 시장이니까 거기서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VR 얘기를 저는 많이 듣습니다만 제가 항상 그때마다 여쭤봐요. 그러면 당신이 알고 있는 성공한 VR 게임 하나만 대봐라. 라고 얘기하면 객관적으로 나온 사실을 토대로면 이제 비트 세이버라는 게임. 그 이렇게 아시죠? 광선검을 들고 네네. 리듬에 맞춰 이제 칼을 베는. 이거 얼마나 팔렸을 것 같으세요? 300만 정도, 260만 정도 보고 있는데 GTA의 한 5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대작의 레퍼런스가 아직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기회라고도 얘기는 해요. 근데 VR은 아직도 대중화가 됐다고 말하기 어려운 점이 우리가 아까 뭐 여러 기기들의 보급률을 얘기를 했지만 VR 기기 갖고 계세요?
안 갖고 있습니다. 없어요. 네. 주로 VR을 어떻게 합니까? VR 카페에 가서 맞아요. 저도 VR 카페 가서 해봤어요. 대여로 합니다. 맞아요. 이 부분이 되게 상징하는 바가 좀 있죠. 저 기계를 내가 집에 놓긴 조금 그렇다라는 마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대중성의 장벽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장벽. 근데 두 번째가 뭐냐? 멀미예요. 아 맞아요. 어지러워요. VR을 20분 이상 하시면 당신은 VR 신인류입니다. 네. 저도 멀미약을 붙이고 합니다. 저는 일 때문에 하니까. 네. 아직까지 이게 완전히 극복이 안 된.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대중성의 확보가 아직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플랫폼이다라는 문제가 조금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성공한 레퍼런스가 안 나오는 거고. 그래서 뭐 언젠가는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지금 당장 VR은 우리의 근미래인가라고 했을 때는 아직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기술 발전이 좀 많이 네, 필요하겠군요. 그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e스포츠가 스포츠냐 아니냐부터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 프로레슬링은 스포츠입니까? e스포츠 리그가 없었을 때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밤에 다른 PC방에서 찾아옵니다. 판수 가르쳐 주십시오. 일단 도장 깨기인 줄 알았어요. 도장 깨기예요. 왜냐하면 도장 깨기예요? 저를 이기잖아요. 네. 그날 밤 PC방비가 무료입니다. 저도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페이커가 속한 구단마저도 120억 적자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생이 가능할 거냐라고 하는 의문점이 남게 되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e스포츠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게 뭐야라고 하면 정답은 하나예요. 게임을 갖는 것입니다.